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친구들의 연애 고민 상담을 즐겨 해주는 편이었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별명도 솔로몬이었어요. 마치 신점이라도 본 것처럼 고민 상담에 명쾌한 해답을 내어준다고요. 저 스스로도 제가 내놓은 대답이 만족스러울 정도였고요. 하지만 옛말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죠? 그게 바로 제 이야기더라고요. 그렇게나 남의 연애 고민 상담은 똑부러지게 잘해주던 저도 정작 저의 결혼 생활은 지킬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결혼 생활을 지킨다기보다는 뭐랄까, 일이 이 지경까지 오기 전에 조금 더 눈치를 일찍 채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라고 할 수 있었죠. 어쨌거나 저는 4년에 가까워지는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드디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은 순전히 남편의 귀책 사유 때문이었고 그 사유는 떠올리기도 싫은 남편의 바람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죠. 결혼 생활 내내 아이가 없는 것이 늘 마음 한구석으로는 안타까웠었는데 일이 이 지경이 되고 보니 아이라도 없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인과응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상간녀와 남편 그리고 시댁에도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남편이나 아내를 혹은 애인을 얼마나 믿고 계신가요? 원래 저는 이런 질문 자체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믿느냐니 그것보다 더 모호한 질문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사랑하는 상대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오직 선택지가 이 두 가지 중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름지기 연인은 사랑하면 믿어야 하고 믿을 수 없게 되었다면 사랑할 수도 없게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그 사이에 어둠의 찜이라는 답변은 애초에 저에게는 존재할 수가 없는 선택지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난리를 겪고 나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혹여나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4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그런 말을 하죠. 결혼 생활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이라고요. 그리고 그건 대체로 부정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말이었고요. 대부분 연애를 할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혹은 감춰왔던 상대방의 정말 내밀하고도 솔직한 모습을 가감없이 보게 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친구들에게서도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이랑 결혼하고 나서 내가 매일 새롭게 놀란다 정말.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인간이 그렇게까지 더러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거든. 매일매일 집을 아주 돼지우리로 만들고 있어.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를 못한 모양이야. 대체 어느 정도길래 그래? 그래도 너희 신랑 밖에서 볼 때는 되게 깔끔하게 다니던데? 외출할 때만 그래. 정말 딱 외출할 때. 본인만 꾸미는 거야. 나도 몰랐지,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집을 청소해야 된다는 개념이 없는 남편과 사는 친구도 있었고요. 난 더러운 건 차라리 참을 수 있어. 그건 도우미 아주머니 부르면 해결이라도 되지. 인간이 게으른 건 답이 없어. 내 남편을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다니까. 너희 신랑 되게 부지런해 보였는데? 회사 일도 잘한다고 하지 않았어? 얼마 전에 짐 걷다 했다며. 회사에서는 멀쩡하지 집에서는 개차반이야. 집에서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움직일 생각도 안 해. 아마 오늘 내일 하는 주환자라도 그것보다는 많이 움직일걸. 난 처음에 척추가 없는 줄 알았어. 이렇게 집에서는 침대와 24시간 떨어지지 않고 누워만 있는 남편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집집마다 다채로운 사연들이 많았죠.
그렇다고 이 친구들이 연애 경험이 적은 것도 남편과의 연애 기간이 짧은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누군가를 충분히 안다고 생각해서 한 결혼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온전히 안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건 정말 도박이구나. 그것도 일생을 걸고 하는 도박이구나 라는 생각이요. 저는 비혼주의가 아니었으니 결혼은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최대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되 결혼할 때 상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기로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저의 생각은 전혀 들어맞지를 않았습니다. 뜻밖에도 저희 남편은 결혼 생활에 무척이나 적합한 사람이었거든요. 적합하다는 게 어떤 뜻이냐고요? 여보, 나 왔어. 이제 왔어? 피곤하지? 얼른 가서 빨리 씻고 와. 어? 빨래 다 해놨네? 그냥 놔두지. 주말에 내가 한다니까. 내가 하면 되는데 뭐하러 주말까지 놔둬. 버튼만 누르면 되는걸. 첫째로 남편은 집안일을 잘했고 둘째로 그 모든 일을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했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일을 본인이 알아서 잘한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에 대한 얘기는 굳이 제 친구들의 사례까지 가지 않더라도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마도 저희의 직업적인 부분도 한 몫을 했을 것 같고요. 우선 저는 모 기업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라고 하면 대부분 떠올리는 이미지처럼 전 회사에서 야근이 꽤나 많은 편입니다. 사실 주 5일제라고 치면 그중 4일은 야근을 하고 있고 그중 4일 중에서도 3일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퇴근을 하는 편이었고요. 때문에 퇴근을 할 때쯤이면 정말이지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밥을 굶었어도 힘들어서 입맛이 없을 정도라 집에 가서는 잠을 자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저희 남편은 구청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죠.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9시에서 6시 정시 출퇴근이 가능한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부서 바이 부서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해도 운이 좋은 편이었죠. 그리고 퇴근을 하고 나면 얌전히 집에 돌아와서 집 청소를 하고 빨래도 하고 아파트 1층에 분리수거도 열심히 해서 내다 놓고는 했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바빠서 하지 못하는 집안일까지 남편이 도맡아서 했던 거죠. 사실 연애를 할 때도 남편은 술자리나 친구 모임을 싫어하는 집돌이 성향이었고 몇 번 자취방에 놀러 갔을 때도 보통 남자들과는 다르게 무척이나 집이 깔끔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집안일을 알아서 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긴 했었죠.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당연히 긍정적인 의미에서요. 남편과 저는 비록 성격이나 성향이 많이 다르긴 했지만 이렇게 서로 보완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에게는 결혼 생활이 무척이나 만족스러웠어요. 오히려 제가 집안일을 거의 못해서 남편에게 미안할 지경이었죠. 하지만 제가 미안해할 때마다 오히려 남편은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어오니까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둘 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 사람이 집안일을 더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요. 너무 고마웠죠. 덕분에 저는 회사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급도 했고요. 그렇게 1년, 2년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3년이 지날 무렵 저는 섣부르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앞으로도 이렇게 원만하겠구나 싶은 생각이요. 대부분의 이혼 커플이 결혼 1년 차를 극복하지 못한다던데 저와 남편은 그 1년을 무려 3번이나 넘기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큰 다툼 없이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요. 하지만
제가 그런 오만에 빠져 있는 사이 저희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위기라고 눈치채지 못했지만요. 그 위기의 이름은 임신이었습니다. 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거죠. 아, 이번 달에도 또 실패네. 또 한 줄이야? 애가 너무 오래 안 생기는 거 아닌가? 우리 본격적으로 준비한 지도 꽤 됐는데. 에이, 원래 그렇게 조급해할수록 더 안 생기는 거래. 최근에는 당신 야근도 많이 했잖아. 여유 좀 생기면 우리 아기도 알아서 찾아올 거야. 그럴까? 당연하지. 신경 쓰지 마. 자꾸 생각하지도 말고. 처음에는 남편과 저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느 부부들이 그렇듯이 다 때가 되면 생길 거라고 믿었죠. 일단 신혼 때는 신혼을 즐기느라, 신혼을 지나서는 일에 집중하고 바뀐 환경에 적응하느라 애가 우선순위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임신을 시도하기 시작했던 나중에는 조금 바쁜 일이 지나가면 알아서 애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약간 조바심을 내는 저를 잘 달래주고 있었고요.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태평하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시댁의 잔소리마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희 병원은 가봤니? 네? 병원이요? 그래, 산부인과 말이다.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 임신 소식이 없어. 연지 너 자궁에는 문제 없는 거니? 검진은 해봤어? 주말 가족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대뜸 제 자궁 문제를 염려하며 병원을 가봤냐고 하시는데 저는 조금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첫째로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실 줄은 몰랐었고 둘째로 그게 제 자궁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게요. 일단 임신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그게 꼭 여자 쪽 문제라는 법은 없는 건데 말입니다. 순간 말문이 막혀서 대답을 안 하고 있었더니 옆에서 남편이 시어머니의 말씀을 가로막더라고요. 어머니, 식사 잘하시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건강검진이야 저희가 어련히 알아서 하고 있고요. 알아서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하는 말이지. 너희보다 늦게 결혼한 애들도 다들 잘만 임신해서 벌써 출산까지 했더라. 엊그제 너희 숙모 전화 와서 손주 자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알기나 하니? 속상했어 정말. 자랑하면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지. 뭘 또 그런 걸로 속까지 상하세요? 그리고 아이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군들 신경 쓰고 싶어서 이러니? 나도 이런 일로 일일이 간섭하기 싫다. 그래도 어디 정도껏이어야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애는커녕 애가 들어설 틈이 더 없으니 원. 평소에도 지나가는 말로 아이 소식은 아직이니 같은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오늘은 정말 닭심이라도 한 것처럼 계속해서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여기서 뭐라고 더 말해봤자 서로 기분만 상할 게 뻔했고요. 저는 그냥 입을 다물었고 그런 저와 노발대발한 시어머니 사이에서 남편만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남편의 태도도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도 4년차가 가까워지고 있었으니 남편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해서 새삼스럽게 놀랄 일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 남편만은 한결같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남편의 변화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 당신 또 배달 음식 시켜 먹었어. 나 오늘 집에서 잔업해야 한다고 했잖아. 너무 바빠서 요리할 시간이 없었어. 이런 거 자꾸 먹지 말라니까. 배달 용기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이 여자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데. 다 잘하는 남편도 요리에는 영 소질이 없어서 요리는 대부분 제가 전담을 했었거든요. 밥솥 때 밥은 항상 새로 해서 있었고 반찬도 시간 여유가 있는 주말에 몰아서 해놓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메인 요리 한두 가지 정도만 새로 해서 먹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외출을 하거나 해서 집을 비우는 주말까지 뭔가를 새로 만들기는 귀찮더라고요. 왜 혼자 살면 간단히 라면이나 햄버거 같은 것들로 때우고 싶은 날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날따라 남편도 동기 모임이 있어서 자리를 비웠고 저도 집에서 그날 마감인 잔업을 해야 해서 잘 됐다 싶어 배달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모임에서 일찍 돌아온 남편이 부엌에 있던 빈 배달 용기를 보고 덜컥 짜증을 내지 뭐예요? 저는 대충 알았다고 대답을 하고 다시 모니터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하던 작업을 멈추고 남편이는 거실로 나갔죠. 알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짜증을 내는 거야? 배달시키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잖아. 당신이 자꾸 내 말에 안 들으니까 그렇지? 어이가 없네 진짜. 그래서 그 뒤로 어디가 가면 배달 안 시키잖아. 내가 어디 날마다 배달시켜 먹어? 오늘은 일도 바쁘고 당신도 없으니까 그런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이렇게 짜증을 낼 일이야? 아니, 임신을 하려면 몸에 좋은 것만 먹어도 모자란데 당신이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으니까 하는 말이지. 결국은 임신 때문이라는 거네? 그러는 당신은 술, 담배 다 하면서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제 말에 남편은 그제서야 저를 안고는 미안하다면서 한풀 꺾인 기세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짜증내서 미안해. 나도 술, 담배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조금만 더 노력해줘. 서로 같이 조금만 신경 쓰자. 응? 늘 이런 식이었죠. 제가 조금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아도 이건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무수하게 많았거든요. 제가 야식을 먹으면 다음날 그대로 살로 가는 타입에다 잘 붙는 체질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부었다 싶으면 다음날 남편이 난리가 나거든 했어요.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체중이 많이 나가면 임신에 안 좋다더라. 배고프면 빵이나 과자 대신 채소를 먹으라 등등 잔소리를 해댔죠. 다른 건 다 안 먹는다 쳐도 제가 커피만큼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거든요. 일을 하려면 정신을 차려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벌써 임신한 것도 아닌데 임신을 하기 위해서 커피를 끊으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던 사람이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러는지 환장할 노릇이었죠. 더 웃긴 건 저한테만 난리를 치면서 정작 본인은 아직도 술, 담배를 끊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내로남불이란 게 이럴 때 쓰는 말이었겠죠.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면 본인도 조금 찔리는지 잔소리의 강도가 덜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더라고요. 남자도 물론 준비를 해야 하지만 임신을 하는 사람은 여자니까 여자 쪽에 더 유난하게 신경을 쓰는 게 맞다면서요. 기분 좋고 컨디션이 좋을 때야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남편 말대로 해서 나쁠 건 없겠지 싶다가도 또 어떤 날은 미친 듯이 짜증이 밀려오고는 했습니다. 참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차라리 병원을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막연하게 이러고 있으니 병원에 가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치료를 하는 게 낫겠다고요. 사실 그 전에도 산부인과를 갈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병원에 가자고 할 때마다 번번이 남편의 반대로 무산되었죠. 딱히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본격적으로 알아봐야 할 정도로 우리가 임신이 어렵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요. 글쎄 본인이 의사도 아니면서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건지. 결국 다른 말은 핑계였고 자세히 들어보면 귀찮고 어쩐지 꺼려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조금 어이가 없었지만 그때는 저도 남편이 싫다고 하는 걸 억지로 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었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들들 볶아대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남편도 본인의 행동을 되돌아보라는 말에 조금 느끼는 바가 있었는지 이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산부인과를 처음으로 함께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꿈에도 모른 채로요. 문성진님은 무정자증입니다. 네? 무정자증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뭔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자체를 한참 들여다보던 끝에 나온 의사의 말에 저희는 기겁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무정자증이라니. 그런 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말인 줄 알았지. 그게 설마 본인의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저희의 반응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병명은 비폐쇄성 무정자증이라고 하더군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결론만 말하자면 시험관 시술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정자증이라고 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니었고 시험관 같은 보조적인 시술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 남편의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는 말이었죠. 저는 너무 충격적인 사실에 순간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충격에 빠진 남편은 뭔가 잘못됐을 거라며 계속해서 의사에게 되물었지만 의사의 대답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과 저는 생각에 잠겨 있느라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일단 다른 병원에도 한번 가보자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결과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는 이미 없었죠. 그리고 바로 방문했던 다른 병원에서도 같은 결과를 들을 수 있었고요. 남편은 방법이 없음을 알고 너무나도 크게 낙담하는 눈치였습니다. 병원을 가기 전까지 저는 최악의 경우라고 해봤자 시험관을 해야 하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에게 닥친 현실은 정말 혹독한 것이었어요. 며칠 고민한 끝에 저는 남편에게 혹시 이 병은 어떠냐고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내 자식, 남의 자식 구분할 필요가 있냐고요. 꼭 남편이 이렇게 되어서가 아니라 원래부터도 제가 하고 있던 생각이었죠.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면 저희 친정엄마는 기겁을 하시고는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내 자식도 키우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을 키울 수가 있을 것 같냐고 하셨죠. 당연히 엄마가 하시는 말씀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엄마고 거기다 옛날 분이시니 남편은 또 조금 더 열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화까지 내면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남의 자식을 어떻게 키워? 내 새끼도 키우기 힘든 판인데. 왜 개나 고양이도 엄밀히 따지면 남의 자식이잖아. 시댁에서 키우는 복실이는 당신 자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좋다며. 말이 되는 소리로 해. 개랑 사람이랑 같아? 같은 논리로 생각해보면 안 될 건 또 뭔지. 어쨌거나 싫다는 남편에게 저 역시도 더는 강요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자식을 너무 가지고 싶으면 그런 방법도 있다고 말해본 거야. 당신이 친자식이 아니라서 싫다고 하면 나도 더 얘기할 생각은 없어. 나도 알아. 당신이 무슨 뜻에서 한 말인지. 어쨌든 그래도 이 병은 아닌 것 같아. 알았어. 없던 일로 해. 저 역시도 아이를 가지고 싶었기에 눈앞에 닥친 이 현실에 실망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보다도 더 좌절스러운 모양이었어요. 그 일로 한 달을 넘게 잘 웃지도 않고 우울해했었거든요. 집에 있을 때도 방문을 걸어 닫고 침대에 누워만 있거나 멍하니 초점 없는 눈으로 TV 화면만 쳐다보고 있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 남편이 안타까웠고
어떻게든 기분 전환을 시켜주고 싶어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도 했지만 크게 소용은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는 본인이 극복해야 하는 일이었죠. 그 이후로 저희 부부의 생활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본인에게 원인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은근히 저에게만 잔소리를 하며 닥달을 하던 남편도 이제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해졌거든요. 제가 뭘 해도 그냥 놔두더라고요. 배달 음식을 먹든 커피를 마시든 야근을 해서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하든 말든요. 뭐 할 말이 없었겠죠. 솔직히 그동안 제가 당했던 걸 생각하면 가끔씩 화가 날 때도 있었지만 이제 와서 그걸 일일이 거론한들 또 무슨 소용이겠어요. 화를 내려다가도 풀 죽은 뒤통수를 보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냥 관뒀고요. 물론 제가 참을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기는 했습니다. 연진아. 내가 저번에 말했던 그 한의원에 갔었니? 이번 주에 저희 둘 다 너무 바빠서요. 다음 주에 가보려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일이 아무리 바빠도 열일 제초로 꼭 거기부터 갔었어야지. 지금 다른 일이 중요하니? 너희 아이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지? 저희가 알아서 한다고요, 어머니. 꼭 갈 테니까 그만 말씀하세요. 다음 주엔 무슨 일 있어도 꼭 가야 해. 알았어? 거기가 정말 용한 한의원이야. 내 친구 아들네도 계속 아기 못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침 맞고 한약 좀 지어 먹었더니 바로 임신했다더라. 바로 저희 시어머니 문제였죠. 사정을 모르는 시어머니는 사흘이 멀다고 전화를 하셔서는 용한 한의원을 가라거나 어디서 부적을 써왔는데 지갑 안에 꼭 넣고 다니라거나 하시면서 양 한방과 의약과 미신마저 넘나들며 간섭을 해대셨거든요. 일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에는 다 저희 남편의 공로가 컸죠. 남편이 제발 시어머니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었거든요. 어머님한테 비밀로 하자고. 제발 우리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말자. 너무 실망하실 것 같아. 저렇게 바라시는데 손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라도 해야지 사시지. 아니, 그걸 어떻게 비밀로 해. 어머니도 알 건 아시고 이제 포기를 하셔야지. 이 사실을 모르면 계속해서 저러실 거 아니야. 지금도 매일같이 전화를 하시는데. 미안해. 당신이 힘든 거 알고 있어. 그래도 자식이 무정자증이라고 해봐. 놓친다고 얼마나 충격을 받으시겠어. 우리 어머니 성격에 본인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자책하실 게 뻔해. 남편은 필사적으로 저를 뜯어말렸습니다. 절대로 시어머니께는 비밀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요. 처음에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때는 저도 딱 잘라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저를 들들 볶으시는데 무정자증이라는 말을 안 하면 언제까지 시달려야 할지 모를 일이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나중에는 거의 울먹이면서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간절한 모습은 저도 처음 봤었죠. 하는 수 없이 저는 알겠다고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저렇게까지 애원하는데 매몰차게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오늘의 이 상황이 닥치게 된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여전히 애 때문에 타박을 하시고 그럴 때마다 저는 화가 뻗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요. 남편은 그저 시어머니를 말리며 때로는 제 눈치를 살피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한바탕 하고 돌아가시고 나면 매번 남편이 저를 달랬죠. 계속 해봤자 언제까지 저러시겠냐고요. 앞으로 조금만 더 참으면 그냥 안 생기나 보다 하고 어머니도 포기하실 거라고요. 글쎄, 과연 그게 말처럼 될지. 저는 남편의 생각에 회의적이었지만 굳이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또 몇 달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예전만큼 우울해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사람이 언제까지고 낙담하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 억지로라도 힘을 낸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저대로 아이 없는 부부의 유튜브나 책 같은 것을 보며
남은 인생을 다시 설계하기로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 과정에 함께 동참해준다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만이라도 정보를 찾아보며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 와중에 최근 들어 남편은 부쩍 바빠졌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벌써 남편이 정시 퇴근을 하지 않은 지가 벌써 2달이 넘었더라고요. 편한 부서에 있기는 했어도 사실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도 더 늦게 들어오고 심지어 주말에도 이틀날 잔업을 하러 출근을 하는 일이 점점 잦아지고 있었어요. 자연히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늘 피곤하다며 옷 갈아입고 씻고 잠들기 바빴죠. 대화다운 대화를 한 지가 벌써 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연애 시절과 결혼한 이후를 통틀어서 지금이 제일 야근을 많이 한 시기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별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야근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갑자기 저렇게 일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만 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런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바로 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그날은 저와 남편이 병원에서 무정자증 판정을 받은 지 딱 6개월이 되던 때였어요. 퇴근길 갑작스런 소나기에 우산도 없이 온몸이 다 젖은 채로 집에 뛰어들어왔던 날이었죠. 시어머니가 집 앞이라고 잠깐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퇴근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5분도 안 돼서 배를 누르시더라고요. 근처에서 아마 전화를 하신 것 같았어요. 문을 열어드리기가 무섭게 집 안으로 들어오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제가 드리는 차를 마시는 둥 마는 둥 하시더니 곧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님? 성진이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구나. 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너한테는 이런 말하게 돼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남자들 바람 피우는 거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일이 이렇게 된 걸 어쩌겠니? 제 자식까지 임신했다는 여자랑 헤어지라고 할 수도 없고 애를 치우라고 할 수도 없잖니? 저는 제가 들은 말이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반응이지 않았을까요? 제 남편이 여자친구가 있었고 심지어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했을까요? 심지어 더 어이가 없는 건 저희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그런 끔찍한 소식을 전하면서도 입으로는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태도는 전혀 그렇지가 못했거든요. 오히려 잘됐다 싶기까지 하는지 내심 반기는 기색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가 내민 초음파 사진을 집어들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벌써 아기를 지을 수도 없는 주차였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운 지도 꽤 됐다는 얘기였죠. 그이가 바람을 피웠다고요?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요? 그렇게 됐다는구나. 얼른 너한테 얘기하래도 그 녀석이 차마 말을 못하겠다고 하도 망설이길래 결국 내가 종대 메고 여기까지 온 거다. 어머님은 언제 오셨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니? 중요한 건 일이 이 지경이 됐다는 거지. 남편이 바람났다는데 너도 분하고 억울한 마음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걸 따진들 무슨 소용이겠어? 그냥 너 험한 꼴 보지 말고 이혼하거라.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피식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고 있었고요. 험한 꼴이요. 험한 꼴은 지금부터 그 인간이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마누라 버리고 바람난 인간이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네가 이렇게 독하니까 걔도 진절머리가 나서 바깥으로 놔둘 생각까지 했겠지? 우리 성준이처럼 착한 애가 바람까지 피운 이유가 다 뭐겠어?
그럼 이게 지금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유, 됐다. 잔말 말고 이 돈 받고 이혼해라. 시어머니는 배신감에 바들바들 떠든 제 눈앞에 통장 하나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3억이다. 협의 이혼하는 조건이야. 더는 사족 붙이지 말고 그거 받고 이혼해. 소송 가봐야 서로 피곤하게만 하지. 위자료 받고 재산 분할해도 너 이것보다 더 받지도 못한다. 알지? 그러니까 지금 3억 받고 떨어지라고요. 네 주제에 3억도 호하게 쳐준 거야. 학교에서 만난 여자가 아들까지 임신해서 올 동안 너는 마누랍시고 몇 년을 살면서도 소식 한 번 없었잖니. 옛날 같았으면 당장에 쫓겨나가도 남았을 일이야. 네. 심지어 임신한 게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저희 시어머니를 더욱 안달나게 만든 부분이었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더는 못 참고 달려온 것일 테고요. 제가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어머님이 그토록 기다리던 손주가 큰애 자식밖에 될 수가 없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그 난리를 치고 돌아간 후에 남편놈이 드디어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들어온 거겠죠. 저한테 바람을 피웠다는 말조차 할 용기가 없어서 시어머니를 먼저 보냈다니. 제가 만난 인간이 정말로 이것밖에 안 되는 바닥이었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무정자증 주제에 무슨 임신이야. 그게 진짜로 네 자식 같아? 네, 맞아. 그게 어떻게 네 애라는 거야?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바로 이 대목이었죠. 무정자증이 어떻게 임신을 하느냐는 부분이요. 남편도 이걸 몰랐던 게 아닌데 말입니다. 단순히 그 여자랑 만나고 싶어서 시어머니를 속이려고 한 말인지 궁금했죠. 그런데 멍청하게도 이 인간은 정말로 그게 본인의 애라고 믿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놈이 정말로 진지한 얼굴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의학의 100%라는 게 어디 있어. 의사도 그때 그랬잖아. 임신할 확률이 아예 제로인 건 아니라고. 와, 정말 미쳤냐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튀어나오려고 했습니다. 물론 의사가 그때 그런 말을 했던 건 사실이었어요. 무정자증이라도 정자가 극소량 있을 수는 있지만 희박한 확률이라고요. 그런데 저 말을 저 인간은 임신할 확률이 제로가 아니라는 말로 받아들인 겁니다. 저는 그날 저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들었던 게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웠어요. 어떻게 그걸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지. 아니, 본인도 임신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껏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었던 게 아니냐고요. 뭐가 됐든 눈빛을 보니 이미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 그 인간을 보며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최근에 부쩍 야근이 잦아졌다 싶더니 저와 임신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숨기지도 않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를 만난 건 제가 병원에 가기도 전부터였다고 했거든요. 저는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3억을 받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처음에 제 친구들은 미쳤냐며 왜 이혼을 해주냐고 뜯어말리기도 했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달랐습니다. 일단 이혼을 안 해줘서 괴롭히는 복수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저 인간과 남남이 되는 게 시급했거든요. 하루라도 더 빨리 이혼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런 인간과 지금껏 함께 살았던 것도 억울한데 남은 인생마저 붙들려 있다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두 번째로는 시어머니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 인간은 공무원이었고 다시 말해서 모은 재산도 월급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혼해서 받을 위자료야 몇 천에 불과했고 나눌 재산도 딱히 많지 않았죠. 그러니 초밥을 계산해보면 3억에 훨씬 남는 장사였어요. 거기까지 생각을 해본 끝에 이혼을 한 거죠. 제가 이혼을 해주자마자 그 인간은 기다렸다는 듯 상간녀와 바로 재혼을 했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아직 끝나지 못한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몇 달만 더 기다리면 나올 아이였으니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원래부터 상간녀와 남편놈이 한 식구였던 것처럼 깨를 볶으면서 산다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시어머니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다신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찾아오자 깜짝 놀라며 할 말이 없다고 당장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며느리랑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니 5분이면 된다고 말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와서 하고 싶은 말이 뭐니? 성진 씨, 무정자증이에요.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 드리려고 왔어요. 뭐라고? 아유, 그게 무슨 헛소리야? 지금 멀쩡히 애까지 낳고 잘 살고 있는 애를 너 미쳤어? 그러니까 더 문제죠. 무정자증이 애까지 낳았으니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손주 나오고 나서 친자검사는 해보셨어요? 처음에는 제 말에 개거품을 몰면서 소리를 지르던 시어머니도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도 눈에는 점점 의욕의 빛이 짙어져갔죠. 제가 자리를 뜰 때쯤에는 본인도 거의 확신을 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용건을 마쳤으니 가보겠다며 그 자리를 벗어났고요. 그 뒤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돌아가자마자 샘플을 얻어 친자검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모르게요. 결과는 당연히 불일치로 나왔고요. 그 길로 시댁이 뒤집어지게 된 건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장 아들네로 뛰어가서 상간녀를 보자마자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웃들 목격담에 따르면 상간녀와 시어머니가 서로 울고불고 소리를 질러대서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경비실에서도 신고를 받고 뛰어나오고 경찰까지 결국 출동하고 나서야 진정이 되었다고요. 나중에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쓰러질 뻔했습니다. 사실 남편놈은 결혼하기 전에 이미 그 여자가 임신한 자식이 실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여자와 마음이 깊어져서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정말 아주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도 없잖아 있었다고 합니다. 0.001%의 희박한 확률이라도 혹여나 본인의 아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다고요. 물론 그걸 본인 눈으로 직접 확인할 용기는 없었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친자검사를 할 생각 같은 건 죽어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진상을 알아버리게 된 거죠. 시어머니 덕분에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당장 헤어지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남의 자식을 네가 왜 키우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새 아이에게 정이 들었다며 못 헤어진다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입양하자고 할 때는 남의 자식을 키우기 싫다고 하던 인간이 이제 와서 남의 자식임을 뻔한데도 기꺼이 키우려고 한다니 이 얼마나 모신적인 태도인가요? 결국 본인이 했던 말들은 전부 다 그때그때 본인 상황에 끼워 맞추는 핑계에 불과했던 거겠죠. 더 웃긴 부분은 이 다음 대목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정말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연진아 미안하다. 많이 속상했지? 아니요. 이제는 아무 감정도 안 드네요. 굳이 이렇게 와서 사과하실 필요도 없어요. 아니다. 내가 꼭 사과하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염치 없지만 성진이랑 다시 합칠 생각은 없니? 네? 나중에 시어머니가 저를 다시 찾아와서 재결합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게를 의심했죠. 이혼하라고 온갖 소리를 다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재결합이요? 그년이랑은 이제 호적 정리 끝났어.
사실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곧 끝나게 될 거다. 성진이도 정신 차릴 거고 네가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당연히 될 리가 없었죠. 저는 이 대화를 더 지속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고요. 기왕 애는 못 낳게 된 거고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 돈 잘 버는 전 며느리가 새로 들어온 며느리보다 낫겠다 싶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인간이 어디까지 밑바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은 소식으로는 남편놈은 상간녀와도 결국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도 그 일로 사이가 멀어져서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다고 했고요. 그 뒤로는 저도 더 이상 궁금하지도 소식을 알고 싶지도 않아서 일부러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이제는 우연히 길에서라도 마주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저의 유일한 바람이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과 이혼, 그리고 복수까지 그 모든 일들이 찰나의 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마도 그건 제가 이제 모든 과거를 털어버리고 심적으로도 온전히 자유의 몸이 되어서겠죠. 그 복수라도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도 과거에 갇혀 영혼처럼 고통받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남편의 과거는 모두 전생의 기억처럼 깨끗이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제 일과 그리고 새로 시작하게 될 제 인생에 집중하면서 저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기로 했어요. 혼자서는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잘 해내리라고 저는 저를 믿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